쳐야 됩니다. 네. 쉐일 혁명이라는 보통 에너지에서 혁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쉐일 생산, 저는 오히려 쉐일 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 생산이 증가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소위 비등점에 도달을 해서 상당히 마켓에서 그 임팩트를 이제 그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큰 하나의 국제 경제, 국제 정치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지만 글쎄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냥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쉐일 생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지금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쉐일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 경우 아니면 미국 안에서만 이 확대가 되는 경우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로 다시는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의 그 생산 추이를 봤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쉐일 가스와 그 쉐일 오일이 생산이 돼 왔었죠.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었고 또 특히 석유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이 잉여 물량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가격 하락세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영향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시 막히게 된다면은 이런 붐이 꺼지게 된다면은 그 2000년대 중반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런 다시 그 고유가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쉐일 붐의 그럼 한계는 무엇이냐라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너무 초창기여 가지고요. 이게 쉐일 붐이라고 저희가 지칭할 수 있는 기간이 뭐 길어야 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지금 한계를 아직 개발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한계를 논하는 거는 그 조금 좀 시기가 빠른 감이 있지 않는가. 결국은 가장 큰 관건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얼마나 이 쉐일을 채굴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해 나갈 것인가의 그런 문제. 그리고 아직까지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이 쉐일 개발에 있어서 환경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주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가 그 단순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 차원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차원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는 있죠.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이 화석 연료 체제 아니면 전통적인 그 컨벤셔널 에너지에서 얼마나 비전통적인 그 에너지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의미하게 될 텐데요. 적어도 쉐일 가스하고 쉐일 오일의 개발이 던져준 시사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통적인 화석 연료의 개발이 앞으로 상당 부분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 신호를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일차적으로는 캐나다에서 나왔던 샌드오일 같은 경우가 2000년대 중반에 그 기존 석유 생산을 증가시켰다면은 2000년대 중반, 2010년대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쉐일 가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비전통적인 그 자원의 개발 그리고 특히 그 새로이 발견됐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채굴이 가능해지고 또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자원들이 계속 그 발견이 되면서 그 비전통적인 그런 화석 연료로 이행을 해 나가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화석 연료의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이죠. 저희가 1970년대에서부터 석유의 종말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70년대 중반서부터 지금 한 40년에 이르는 시간까지 석유의 시대 그리고 화석연료의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기술의 개발 그리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이런 새로운 그 매장량을 또 찾아내고 개발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의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그 보다 효율적으로 그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중심적으로 그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판을 바꿀 만한 기술이 그 개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왔었던 이 화석 연료 체제에서 정말로 비화석 연료 체제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기술의 그 진보를 논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혁명에 오히려 가까운 그런 그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역학관계가 지금 셰일 개발, 그 셰일 붐 이후에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것이 미국이 생산국으로서 재보상을 하면서 그 에너지 시장 자체에 이제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그런 영향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에너지 수입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되면서 미국이 수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계 전략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에너지 문제에 의존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문제와 이 대외 전략이라는 그 두 개의 큰 그 축이 그렇게까지 한순간에 바뀔 정도로 그 되는 건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급과 이 수요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좀 그 이거는 양면적인 성격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페크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몇몇 그 분석에 의하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오페크 내부에서의 그 분열은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었지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이제 새로 개발되는 이런 이 비전통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의 영향력과 생산량들이 늘어나면서 오펙이 과거 70년대, 80년대에 가져왔었던 그 영향력은 분명히 축소돼가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이라든지 그 다른 주요 이제 생산국으로 부상한 국가들은 또 주요 이 수요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제 그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셰일 붐에서 파생되는 국제 관계에서의 가장 큰 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통 에너지는 지금 뭐 석유를 놓고 본다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사실은 비전통 그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석유나 가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초중진류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지만 중국의 셰일 가스의 매장량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셰일 붐이 가져온 승자와 패자가 지금 그 나눠지는 상황인데요. 아마 기존의 중동 국가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오페크 국가들이 일차적인 그런 그 수세에 몰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기존 전통 그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던 국가들의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번에 이 유가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폭락을 하게 된 그런 배경 일부에서는 결국은 오페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저렴한 셰일가스나 셰일 그 오일의 그 생산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일정 정도 늦추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신규 투입을 더 늦춤으로 해서 기존의 산유국들, 기존의 가스 수출국들이 가져왔었던 이 시장의 그 쉐어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이 생산국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가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유가 상황이 정치적인 위협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마 그 특정 국가들한테 이제 국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한테 저유가 기조라는 것은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그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라면은 이런 저유가 기조가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으면은 그 국가 경제 뭐 이미 루블화의 약세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임팩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들이 좀 더 그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그 측면들이 있겠고요. 기존 산유국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래 버틸 수가 있겠지만 중소규모의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그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저유가 기조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의 봄 이후에 이 중동 국가들, 중동 산유국들이 이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복지 예산이라든지 각종 이 예산 규모를 사회적인 예산 규모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유가 기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소를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안정 아니면 체제의 안정 부분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유가 상황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모든 면에는 양면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그 수입국에 있어서는 저유가 기조는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소비 측면에서 그 이익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는 이런 저유가 기조가 그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수익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처럼 그 여러 형태로 그 세계 경제 특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 깊이 관련이 돼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 정말 굿 뉴스와 배드 뉴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어, 전 세계적으로 가스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 가스 소비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기존에 LNG 기반을 상당히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이 가스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그 LNG 설비 부분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의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스의 비중은 또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용될 LNG만을 그 목표로 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스 산업의 그 이 기반 확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가스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LNG 탱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LNG 그 여러 그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나 여러 뭐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그 한국의 어떤 에너지 대외 에너지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스라는 것은 화석 연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저탄소에 가까운 그런 그 에너지입니다. 효율성도 높고요. 하지만 그 가스라는 것이 이 기존의 이 화석 연료 체제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그 저는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그런 그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이행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체제에서 한순간에 이행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입니다. 천연가스는
이 기존 화석 연료 중에서는 가장 청정 에너지에 가까운 저탄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연가스 자체가 그 기존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또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조가 장기적으로는 보다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기존의 화석 연료 구조에서 어느 한순간 그 혁명처럼 이행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같은 그 이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브리징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브리징 에너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결국 한국에 있어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 체제에서 신재생 보다 녹색 그 청정 에너지에 기반한 체제로 성공적으로 이행해 가기 위한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같은 저유가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미국 내에서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에 대한 신규 투자는 상당 부분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사우디나 오펙이 그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 내에서 이 셰일 가스의 개발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신규 투자는 적어도 일정 부분 아니면 일정 기간 묶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그 이 부분도 미국 내에서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어느 가격에서 담보되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결정이 되겠고요. 또 더 직접적으로는 이런 저유가 기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 것인가가 미국 내에서의 그 투자를 가름하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 전문가들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불과 6개월 사이에 국제 에너지 시장이 너무나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쉽게 언제 얼마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의 상황이 그 주요 주체들이 특정 가격대를 타겟으로 해서 끌어내렸다기보다는 시장이 갑자기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 가서 이 상황이 멈추고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은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관망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유가 기조가 얼마나 시기적으로 갈지는 그 어느 그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유가가 좀 지속이 돼주는 것이 한국 경제, 특히 그 석유화학 업계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저유가가 좋다, 고유가보다는 저유가가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수입국입니다. 수입국이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쇼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 그리고 가시도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한국은 저유가 기조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고유가 시기로 이행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 충격을 또 어떻게 흡수해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양쪽의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져왔었던 에너지 전략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재고찰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유가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모든 것이 급해집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저유가 기조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라든지, 그리고 또 보다 합리적인 그런 수요 관리 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해외의 주요 플레이어들, 주요 기업들은
이 저유가 기조 시기에 어떻게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중단기적으로 이 새로운 자원을 새로 또 획득하고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물밑 작업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 단기적으로 저유가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고유가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그런 그 중장기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에 있어서 에너지 전략 그리고 에너지 외교 그리고 해외 에너지 개발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추진돼야 될 과제이자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이벤트 성격으로 나가야 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저유가 기조가 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석유 베이스라든지 특히 이제 가스를 베이스로 한 그런 체제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시대는 결국은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셰일 가스의 생산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차원일 뿐이지 화석연료 전체가 끝없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비전통 자원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의 기술 확보,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언제나 예측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측이 숫자로 나가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화석 연료가 얼마나 생산이 될 것인가, 석유는 얼마나 오래 생산이 될 것인가. 이 문제의 답은 오히려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화석연료, 석유나 가스가 생산될 것인가.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해드리는 말씀보다는 훨씬 정확한 분석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이 어떤 교역 문제를 또 국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수입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원자재를 석유에서 가지고 올지 가스에서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유연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래의 에너지는 과거처럼 석탄, 석유 하나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원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이행하고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석유의 부분도 분명히 남아있고 증가하는 가스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더 많이 증가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이 공존하는 패러다임이 결국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이고 우리가 그 단계로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에너지 전략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그리고 거기에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냉철한 그런 분석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혁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원자력 에너지가 개발된 것이 오히려 에너지 부분에서는 더 큰 혁명적인 부분이었죠. 저희가 석유에서 가스로 이행해가는 그리고 가스의 비중이 증대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셰일 붐 내지는 셰일 혁명의 가장 큰 현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 안에서의 그런 어떤 비중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부차적인 그 일시적으로 아니면 중단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그 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현상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은 이런 화석 연료 내부에서의 단기간의 생산의 증가 하락 이거를 떠나서 과연 우리가 20년, 30년 있었을 때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가? 그때도 셰일 가스, 셰일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그 얘기는 우리가 시계를 반대로 돌려보면은 5년 전에 과연 우리가 셰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10년 전에 그 셰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그 문제로 이 거울의 반대쪽을 비춰보면은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일 그 현상은 저희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다 실체로 그리고 보다 큰 임팩트로 그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저유가 지금 같은 저유가 기조에서는 셰일 가스를 비롯한 지금 새로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당분간 좀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령 유가가 60불이 됐을 때, 70불이 됐을 때, 80불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프로젝트의 여력들을 지난 몇 년 동안에 보지 않았나. 그 얘기는 상승 기조가 있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은 요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면 그 다시 들어옴으로 해서 그 가격의 균형을 계속해서 그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더 많이 보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2007년, 2008년 우리가 2000 고무렵 때 봤던 아주 유가의 급등 현상은 오히려 그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이제 그 비전통 에너지를 통해서 그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